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화와 협치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느끼는 어려움이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살펴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어마어마한 분량의 조사와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로 민생을 살리고 내란 국면을 정리해야 할 텐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도 이른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로 맞설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민생은 언제 챙기나 싶고요.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에서 정치 얘기 금지는 국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중앙과 지역 현안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뉴스 브리핑 정치 한판 대기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3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가압장 설비 이상으로 생긴 단수와 흐린물 등 수돗물 불편이 주말부터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쯤 남수 가압장 진공차단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가압장 측은 부품을 교체하고 오후 6시쯤 가동을 재개했는데 그동안 급수 불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예. 가압장에서 정수장으로 원수 공급이 끊기면서 정수장에서 정수 생산도 못하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동안 여서동, 문수동, 중앙동 등 3만 6천여 가정에서는 수압이 낮아지고 고지대에서는 아예 단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나마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불편이 덜했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물이 없어 주말 장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 말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압장과 정수장은 수위를 회복했지만 그동안 낮았던 수위 탓에 침전물이 섞인 붉은 물이 나오면서 신월동, 공화동 등에서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예. 여수시는 물 공급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는데도 일부 탁수가 나오는 곳이 아직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는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와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는 최근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또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를 했고요. 예.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을 해왔던 예전 판결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 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유족 측은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 즉 항소나 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도 했는데요. 예.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강학원의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를 했었거든요.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전 국회의원 변호사죠. 국가폭력 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 여순 사건 이후 77년간 통안의 세월을 보낸 고령의 유족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 잔 따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게 절규하는 목소리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정치 한판 시간에 직접 좀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10일 만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광양시 도유동 물류창고에서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제 오후 5시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연인원 625명과 장비 185대를 투입을 했고 총 224시간 동안 총력 대응을 펼쳐왔는데요. 예.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창고에 있던 폐기물이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 진화가 됨에 따라 화재 현장 지휘권을 관계기관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게 손난로 화재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금속 화재이기 때문에 물이 닿거나 지금 꺼지지 그래서 않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흙으로 지금 덮어놓은 덮어놔가지고 상태라서, 예.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치우게 되면 전문가들은 재발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 화재가 한 달 이상 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금방 좀 잡혔네요, 불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금속 화재 특성상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진화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대규모 흙을 덮어서 불을 끄는 질식 소화 방식으로 진화 방식을 바꾸면서 이런 성과가 난 거거든요. 예. 지난 금요일까지 덤프트럭 124대분의 토사 2,741톤이 투입이 됐고요. 앞서 이번 화재로 광양 중마동이나 성황동, 고략동 등 화재 영향권에 있던 주민들은 심한 두통이나 구토, 냄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끝까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화재가 또 이번 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에 허점을 악용해서 고리 사채를 잡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관리책 2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면허를 빌려준 행정사 2명과 공범인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여수, 순천, 광양 일대에서 모두 1,610차례에 걸쳐서 43억 원을 이른바 세금깡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고리 사채를 했다라는 겁니까?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이들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악용을 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 딜러를 통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딜러는 자기들 직접 하지 않고 다시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 대행업자에게 이 업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 일당은 행정사 면허를 빌려서 취등록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대납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채놀이의 종잣돈으로 썼거든요. 아하. 이 돈을 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선의자 명목으로 33%를 공제해서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가 있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렸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카드를 긁어가지고 할부 결제를 한 거죠. 아이고. 결국 신차 구매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면서 33%의 고리 이자만 중간에서 받아 챙긴 셈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 일당의 여죄는 물론이고 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1,600여 차례에 걸쳐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말 피해 그대로 금액이 서민 등쳐먹은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요. 피해 규모가 예. 좀 큰 만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진호의 질문들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당의 압박이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사자 비밀 회동설 이걸로 좀 떠들썩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뜨거웠던 뉴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입니다. 네. 자, 이 의혹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터넷 매체인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제보자의 음성을 공개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보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인 김충식 씨와의 모임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면 예. 벌써 4개월이 지난 일인데 갑자기 왜 화제가 됐는지. 그렇죠. 그 네.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과 또 법사위에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또 정상명 전 총장은 만난 적도 없고 발언도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야당은 더 나아가서 제보 음성이 AI의 합성일 수 있다며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관련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매체에서도 이 비밀 회동설이 똑같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사실 여부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주말 이후에 일부 진보 성향 언론 또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매체 중에서도 이 음성 파일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녹취록의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고 녹취 음성이 AI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부 좀 같은 의견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진짜라면 사법부 독립 침해다, 중대 범죄다, 국민들이 의심하면 특검 수사해서 이거 사실 여부 꼭 밝혀야 한다 라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예. 4인 회동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좀 맥이 빠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좀 주춤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는데 예. 어제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겠다는 거죠. 날짜는 9월 30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후로 정해졌고요. 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규현 판사와 일부 대법관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비밀 회동 의혹을 비롯해서 대선 직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대선 개입이냐 뭐 아니냐 이걸 두고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죠. 그야말로 정말 긴급 청문회인 예. 것 같은데 글쎄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어제 또 있었던 발언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러 뭐 가능성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지만 네. 쉽게 출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그 어제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면서 소신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대법원장의 이런 행사 발언 같은 것들이 주목을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닌데 네네.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맞아요. 한마디가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원론적인 발언인지 뼈가 있는 발언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이어지면서 단순 연설을 넘어서 현 사안에 대한 뭐 우회적인 비판이다 혹은 대응 발언이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또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내에서 엇박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 보입니다. 일단 보니까요.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관련해서 이 입법이 시간을 서두르기보다 국민 공감대를 많이 얻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발언만 좀 들었을 때는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고 입법을 좀 강제하진 않겠다. 좀 천천히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요.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막 있었는데 또 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이었던가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요. 네. 어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건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라면서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진짜 엇박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건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편 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아요. 뭐 어떤 이야기죠? 일단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냈고요.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배임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배임죄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에서 횡령과 배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죠. 일단 배임. 인물을 배신하다, 저버리다라는 뜻이죠. 형법상의 범죄 중 하나고요. 네. 타인의 사물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신임 관계, 그러니까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 임원이 회사의 돈을 회사 이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좀 친한 회사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해주고 정작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 라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듣기만 해도 일단 죄이고 예. 그런 배임죄를 왜 폐지하려고 하며 누가 폐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재계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재계, 즉 기업에서는 당연하게 폐지를 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을 하다가 손익 판단을 좀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결과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너무 위축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임죄를 없애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폐지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 임원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자기를 마음대로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거 이재명 구하기법 아니냐. 배임죄가 왜 이재명 구하기법으로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장동 또는 기타 다른 재판 관련 혐의를 면소하거나 책임을 좀 물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제가 좀 질문이 많았는데 예, 좋아요. 질문들 정치 한판에서 좀 더 깊게 잘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한판 내기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요즘 일단 날씨가 좋아져서 훨씬 네. 전체적으로 쾌적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시즌이어가지고 대정부 질문하고 예. 또 국감이 실제 국정감사 개시는 추석 이후에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아이템 찾고 또 자료 요구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서 의원님께서는 최근 여순 사건 소송 결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순 사건 소송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순천지원에 강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그 전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그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예. 그 구례 지역 여순 사건의 유족민 상속인들이 제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주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희생자 기준으로 총 26명 청구를 했는데 한 명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떨어진 건데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상대방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도 그 당시에 소송을 하지 않고 이제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그 패소 판결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패소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에 계속 광양, 순천, 여수, 고흥 이 유족회 소속 유족들의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한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4인 회동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부승찬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회동설 자체가 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AI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또 결정을 했고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전 대표님. 네, 우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헌정사 처음으로 법사위장 사실 국회의원들만 있어도 난장판인 그곳으로 부르겠다라고 지금 여야 협의조차 없이 지금 민주당이 일방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민주당이 아마도 예. 그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한 회동설 예.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굉장히 약하거나 좀 이런 것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좀 부끄러운 나머지 과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런 최소한의 태도들은 가져왔는데 예. 지금 너무 과하게 심지어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여러 민주당 소속 구성원들을 재판했던 것들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은 방금 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너무 무리해서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뭔가 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서 예. 의원님께서도? 저는 왜 이렇게 좀 차분하지 않을까?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건요. 예. 지금 서영교 의원의 경우 열린공감TV에 있는 그 영상을 가져와서 튼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영상을 보좌진들이 다 체크해요. 근데 이거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이제 서영교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무능하거나 태만한 건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 지나치게 강경일본도만 계속 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예 밀고 나가니까 보좌진들도 그에 따라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요즘 이제 이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서영교 의원이 KH그룹 조병식 부회장 불러가지고 또 이상한 이야기 했던 것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을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 지금 최근에 몇몇 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을 좀 걱정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것이다, 아니다, 뼈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선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게 원론적인지 언중유골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대법원장은 그나마 본인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지금 뭐 대법원장까지 어디 언론 인터뷰 자청해가지고 뭐 민주당의 의혹이 어떻고 민주당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부당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꼴이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래도 대법원장은 정제되고 차분한 그런 자세로 세종대왕을 기리는 사법적으로 기리는 그런 행사에서 예. 법이 통치의 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워딩들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만들고 또 공포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간접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통치를 또 너무 이렇게 강화하려고 권력 강화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듣기보다는 일방 독주로 달려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약간 돌려서 비판하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또 설치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 관련해서 좀 다른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서 의원님 좀 보셨습니까? 예. 예. 일단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니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바로 또 꼭 그건 아닌 국민의 뜻이 거다라는 아니다. 취지.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왜 나왔던 거냐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부당한 구속 취소를 했던 그 판사가 지금도 내란 재판 모두를 틀어주고 앉았고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다른 많은 사건들 등등과 관련해서 내란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심리하기 쉽지 않다면 예. 뭔가 좀 전담재판부를 좀 구성을 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 사법부의 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사법부와의 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률 통과시켜놓고 너 이거 따로 따라라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상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돼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해야 할 건 사법부하고 논의해서 내란 재판을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그 틀들을 짜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이제 또 그게 막연히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민주당 내에서 뭐 엇박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분출되고 있는 거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 대표님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여당 내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엇박이 있죠. 엇박이 있고요. 왜 있냐 그러면 방금 그 서 의원님도 몇몇 의원들의 행태가 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건지 좀 걱정스럽다. 사실 민주당을 해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지방선거 나가려는 사람들이 다 너무 흥분해 있어요. 사실 상교 의원도 뭐 서울시장 출마 하마평에 뭐 자천 다천 올라가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뭐 경기지사 출마 하마평에 또 올라가 있고 막 여러 지방선거 지금 저울질하시는 분들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구애하려고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불러다가 청문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속도 조절하자. 법원이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사위에서 본인 통제를 전혀 따라주지 않고 뭐 바로 지금 해버려가지고 이게 뭐 왜 이러는 거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미애 지방선거. 법사위원장이 자기 장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더
자기 장사하려는 분들을 물론 정치인이니까 그걸 100% 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제시키고 차분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오히려 강경파 뭐 이런 막 서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형태로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요. 또 이제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당에 해가 줄 정도의 행동들을 막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분들 원래 좀 되게 강성인 분들이 이제 좀 지도부가 되놓으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당 내에 좀 더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해보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오긴 했습니다만 두 법률가 출신인 두 분 배임죄 폐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전 대표님? 배임죄가요 사실 폭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 조절하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경영계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이랬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처벌받는 거는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투자 과정에서 뭔가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회사에 대한 배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최소화해주고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당연히 판례상 일정 부분 인정이 예.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좀 배임죄가 과하게 인정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횡령이랑 거의 비슷한데도 이게 뭐 소유권을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복잡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횡령이 되고 어떤 건 배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처벌을 없애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횡령이라는 범죄를 없애자라는 사람 예. 없잖아요. 예. 횡령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배임죄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랑 같이 간담회도 한 경영단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예. 본인들은 경영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일정 부분만 좀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히려 너무 왜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냐 배임죄 전체를 폐지해야 된다 막 너무 세게 얘기해서 오히려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약간 수박으로 몰리기도 하고 공격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과한 샌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한 압박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자라는 얘기는 예.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재계 입장을 이건 뛰어넘은 입장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럼요. 아무도 배임죄를 전부 다 없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재판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저도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사람들은 경제계에도 없고요. 법조계에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일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정치적 노림수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가 나왔던 건 당초는 이제 재개 요구를 받아서 시작된 예, 논의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재개가 조금 불안감을 예. 느끼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선에서는 저는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임죄의 전면 폐기는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농협창구 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했다. 이거 배임죄거든요. 예. 이거 처벌하지 말자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되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임죄가 사라지면 처벌을 못 하는 거죠. 횡령으로 굳이- 가야 됩니까, 이거를? 굳이 하려면 예. 제3자가 결국은 횡령한 꼴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제3자가 횡령하기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튼 전면적으로 그 배임죄를 처벌하는 건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좀 고민이 훨씬 더 깊게 해야 될 문제들이다. 예. 만약에 배임죄를 처벌하려고 들면 횡령죄의 범위를 넓히거나 횡령죄의 종류를 좀 다양화하거나 이런 걸 같이 해서 그 기존에 꼭 처벌 받았고 또 처벌해야 하는 범죄들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막음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배임죄 폐지다라고 하는 거에도 잘 공의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죄목, 재판을 받고 있는 죄목 중에 배임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임죄가 문제됐던 사안은 대부분 다른 법률 조항도 문제가 되는 거여서 예. 검사들이 기소할 때 배임죄 하나로 딸랑 기소하지 않거든요. 배임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때문에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여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전면 폐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고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조직법 개정안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검찰 개혁안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나눴으니까 기획 예산처 신설 관련된 기재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 기획 예산처 신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던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하도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을 공격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정작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덜 주목받는 이슈들이 좀 묻혀요. 제가 걱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기재부를 쪼개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를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국가채무관리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처에다가 주겠다라고 법안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짜서 쓰는 쪽에다가 예. 채무를 관리하라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획예산처가 있을 때도 국가채무관리 기능은 재정부에다가 따로 둬가지고 예산처는 돈을 쓰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중장기적으로 관리할지는 재정부에서 하도록 나눠놨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어쩌면 돈을 좀 편하게 쓰고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널널하게 쓰기 위해서인지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처로 전부 다 몰아줘 놨단 말입니다. 미국에도 기획예산처 비슷한 그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채무관리는 다른 데서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본인들 말을 안 듣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쪼개자라고 난리를 치는데 예산권과 국가채무관리 권한은 당연히 쪼개야 되는 거를 또 편의에 의해서 또 뭉쳐놓고 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지금 너무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예. 천하람 대표께서 이 문제 첫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여서요. 저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제가 좀 얼른 드는 생각은 사실 이 채무관리, 국가채무관리하고 예산 기능을 같은 부처가 갖고 있었던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재부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은 부서에 놓는 게 천하람 대표가 우려하는 만큼 큰 문제,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리고 채무 한도를 의회가 법률로서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거여서 거기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그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논의되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기관을 분리해 놨을 경우 이
국가 채무 관리의 측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또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제가 더 고민은 필요하고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언론 일감으로는 그 주장이 조금 더 들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남지사의 출사표를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 의원의 아들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 보증서 발급 관행이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여당 의원의 아들이라서 정치적인 탄압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우선 이게 확정된 범죄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연좌제를 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주철현 의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게 이야기하거나 사실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철현 의원도 야당 의원도 아니시잖아요. 여당 의원이신데다가 이게 이미 수사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 판단이 1심이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심 나왔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여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 아들한테까지 무슨 알아가지고 정치 탄압하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주 그러십니다만은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그냥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수 아닌가. 저는 이 해명을 듣고 나서 오히려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그냥 지켜봅시다. 그랬으면은 저는 오히려 납득을 할 텐데 저는 모든 거를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게 정치인을 무슨 특권 계급화, 처벌이 불가능한 계층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 과정까지 쭉 보셨을 때. 예, 이제 1심인데요, 1심이 또 2심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된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원조 친명이다. 또 하나는 동북권도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친명과 반명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이제 주철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동북권지사가 오랜간 없었습니다. 20여 년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동북권 출신의 지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동북권 지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동북권의 산업도시 세 개, 여수, 순천, 광양이요. 이 세 군데가 상호 견제 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수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나오면 순천이나 광양이 적극적이지 않고 또 순천 출신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동북권 도지사로서 막강히 딱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동북권 시민들이 저 사람은 도지사를 할만해, 도지사하면 좋겠어라고 심리적으로 공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북권 출신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전남 모두를 아우러서 정말 전남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도지사 후보임을 더 좀 이렇게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소지역주의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전남 동북권이라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좋은 지역발전 공약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23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